우리 그 국민들의 애국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정부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우리 그 자유총연맹의 김경재 총재님,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북한 핵 공격 위협과 우리의 자세, 북한 핵 공격 위협과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핵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들으셨죠? 예. 저도 계몽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까지 계몽 받은 것과 제가 가진 약간의 경험을 보태서 그냥 후일담 비슷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1960년에 대학을 들어와서 정착 근처의 일을 거의 60년 이상 참가해 오는데 제가 레코드가 하나 있다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 망명 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마지막 망명가입니다. 그래서 30대와 40대 전반기에 대한민국에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대한민국 문제에 대해서 좀 서툽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살면서 미국의 민주주의를 아주 실감 있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백악관 근처에서 데모를 많이 하면서 그때 가면 그냥 컨그레스 캐피털에 가서 그 수많은 히어링스 있죠, 청문회. 그럼 뭐 한 150개 이상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의회 정치하면서 청문회하면서 사람 토론하고 하는 걸 많이 봤어요. 수없이 봤어요. 그래서 미국은 민주주의를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가졌는데, 나중에 여기 1987년 말에 15년 한 10개월 만에 한국을 돌아오니까 이제 제 또래 사람들은 다 뭐 기본이 잡히고 다 자기 기득권도 있고, 저는 너무 외국에 오래 살았구나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아까 비판의 대상으로 중역에 거론되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제가 한 40년 가까운, 한 37, 8년 가까운 정치적 인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선 그 양반이 맨 처음 대통령 선거 나올 때 71년에 제가 대통령 캠페인에 공보비서를 했고, 그리고 미국에 돌아가서 그 양반이 2번 망명을 할 때 망명 수발을 다 해줬고, 또 평화민주당 만들 때 여기 와서 특별보좌역도 하고, 그 민주당에서 국회의원도 한 2번 했고. 그런데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중에 1999년에 갑자기 청와대에 계시던 DJ가 저를 불러가지고 자네 그 평양 좀 갔다 오게 그러더라고요. 평양에 가서 무슨 일로 갔다 와야 합니까? 북한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자네 눈으로라서 확실하게 거짓말하자고 나 얘기해주게. 근데 저는 그 양반이 제 맏형하고 같은 돼지띠입니다. 그래서 제가 형님처럼 생각하고 말을 좀 함부로 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나중에 끝나고 니 왜 DJ에 대한 말을 함부로 하냐? 형님한테 하듯이 미안합니다. 그럴 정도로 허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양반에게 별소리를 다 드립니다. 그럼 갔다 와서 제가 뭐를 하려고 합니까? 갔다 와서 지금 임동원이가 하는 것을 자네가 맡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 한번 갔다 와서 자세하게 얘기해 주게. 그 얘기가 좀 꼬림직하더라고요. 예화를 하나 들자면, 여러분 조선일보 주필 부안혁 선생 아시죠? 부안혁 선생이 제 사상계 때 제가 편집부장할 때 사장을 하셨는데, 그 양반이 한번 박정희 대통령이 부르시더니 당신 그 경제위원 장관 좀 하시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걸 해야 합니까? 당신 그 조선일보의 경제 논설을 내가 많이 읽어서 경제 문제 좀 담당하게 해주시오. 그래서 이 양반이 그때 그냥 경제위원 장관으로 부임을 했으면 좋을 텐데, 그 꼴에 지적인 오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각하 세계 경제를 한번 돌아보고 와서 취임을 하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뺑 돌아왔는데, 그동안 이제 부안혁 씨가 경제위원 장관 한다는 소문이 막 나니까 막 네거티브 캠페인이 벌어져가지고 중간에 돌아와서 미국 좀 오니까 경제위원 장관이 장재희가 되어버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하면서도 자기가 시심이 딱 따고 그냥 돌아왔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누가 어디 갔다 와서 뭐 해라 하는 얘기를 하면 절대 그냥 맞고 난 다음에 가야 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99년 11월 6일부터 14일까지 7박 8일인가를 수행원 두 사람을 데리고 북한을 갔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이 사람들이 분단 이후에 남조선에서 온 최초의 국회의원이에요. 그리고 또 DJ의 참모라고 하니까 굉장히 잘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고 예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밥을 먹으면 인민가수라는 사람이죠. 반갑습니다 하는 노래 부르는 인민가수 항상 라이브로 노래를 부르고 옆에서 그래요. 굉장한 대접을 받았죠. 그런데 이제 뭐 다른 거 잡동사진은 빼고 밥을 먹을 때마다 돈 얘기를 그렇게 열심히 해요. 캐시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래서 그리고 저를 절대 의원으로 인정을 안 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무슨 법인의 사회단체의 의장이에요. 그래서 의장이 몰라요. 의원이 많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때가 김정일이 고난의 시대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래서 돌아다니 보니까 굉장히 자유스럽게 저를 구경을 시켜요. 아마 같은 패거리라고 생각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북한의 그 빈곤이라는 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보면 눈물이 날 지경이 가난한 게 얼굴에 쫙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교두절명 돌아와서 북경회를 와서 제가 갔다 왔다는 기자회견을 한번 하고 들어와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청와대를 들어오라 그래서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가기 전에 바로 전날에 임동원 장관이 저를 사전에 좀 만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롯데호텔 지하 1층에 있는 이태리 식당에 앉아서 밥을 먹었어요. 그런데 임동원이라는 분이 굉장히 치밀한 분입니다. 자세히 벌써갖고 하나하나 그걸 다 묻더라고요. 그래서 답변을 다 했죠. 그 대신 가장 중요한 두세 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그래서 뭐 더 할 얘기 없습니까? 그래서 아니 얘기가 좀 있긴 있는데 임선비한테 얘기하는 것보다는 각하에게 얘기를 해야 하니까 그것만 해도 충분할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서 단독 회담을 했죠. 아마 그것도 혹시 그 국가 뭐 대통령 기념관에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찾아봐야겠습니다. 그래서 단독 앉아서 그 북한에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양반을 좀 올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평양에 갔더니 선생님이 굉장히 유명하시대요. 근데 그것은 거짓말은 아닙니다. 제가 조금 과장을 했지만 그러던가? 정말 그래? 아니 뭐 김구 선생 위상을 앞지르는 것 같은데요. 아이고 제가 대접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래? 나 또 그러지 몰랐네 하고 좋아하시더라고요. 한참 올려놓고 이거저거 설명을 다 해놓고 난 다음에 돈을 달라고 자꾸 그러는데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햇볕 정책을 선생님이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지만 저는 햇볕 정책 4개론자입니다.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대해서 능신능물하게 해야지 저 사람 요구하는 대로 갑자기 주면 나중에 부메랑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럼 부모들이 돈 안 주면 그거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정상회담을 급히 서둘 게 뭐 있습니까? 그리고 그때 막 부임 2년 차예요. 집권 2년 차. 3년 4년도 얼마 뒤에 있지 않아요? 노무현 대통령은 마지막 그 연도에 정상회담을 했기 때문에 엉뚱한 거 막 사인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게 15조에 가까운 돈이에요. 근데 지나가니까 다 무효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늦게 하면 안 되지만 2년 차, 3년 차는 괜찮으니까 서두르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제 제가 부드럽게 얘기했는데 이 사람아 그것이 지금 북한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그거 주시면 안 됩니다. 싸움이 벌어졌어요. 제가 뭐 다른 사람 보면 네가 감히 DJ하고 싸움을 해?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을 지냈기 때문에 같이 옆바닥에 이불 깔고 자는 것도 수십 번, 수백 번 하고 목욕도 같이 많이 하고 그냥 뭐 몸에 어디 털이 어디 있고 뭐 상어이 어디 있는 거 다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다 하신다니까요. 당하긴 내가 왜 김대중이가 다야 이러지. 선생님이 정상회담을 시작하려고 하는 것은 남북 간의 화해를
추궁하기 위해서 한다는 걸로 생각하지만은 또 많은 사람들이 노벨 평화상을 받기 위해서 이거 사둔다고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 놈이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있어요. 그리고 당시에는 여러분이 동의를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은 이스라엘에서 메나켐 베금하고 야세 아라파트가 공동 평화상 수상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공동 평화상 수상 계획을 제가 추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김정일이가 좀 괘씸하기 짝이 없지만 일단 같이 공동 수상을 하면 그 긴장이 좀 풀릴 것이다 하는 아이디어를 우리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공동 수상하기가 싸움이 시스파이어 되지 않았습니까? 월남무 경우에서는 키신저하고 레프토하고 했죠? 그러나 레프토가 마지막에 거부해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이 공동수상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그거 전부 설명을 다 드렸어요. 공동수상을 하면 김정일이가 제가 나이가 동갑입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다 가지고 놉니다. 그러니까 서두지 마십시오. 서두지만 우리가 그 작업하고 있으니까 돈을 주면 반드시 걸립니다. 한참 이 사람 한심한 사람 그러면 자네는 빠져 국회에 가서 이래. 그래서 제가 빠졌어요. 그러면 선생님 후회하고 알았어 이 자식아 말하지 말고 뭐 신경질 먹는 애들 저한테는 그만한 그 인간관계예요. 두고 보세요. 후회하느냐 안 하느냐. 그리고 나가서 야 가자고 차 타고 와버렸는데 그 후부터는 저를 그냥 폐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천도 준다 안 준다 해버리고 막 그냥 난리 법석이 돼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벌써 20년 동안 고난의 역경을 살았습니다만은 요새는 그래도 가끔 김대중하고 싸움해갖고 팽당한 것이 긍정적으로 평가받은 계기가 덜어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보람으로 생각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북한 놈들은 절대로 약속을 안 지키는 놈들이야. 이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김대중을 옹호하려고 하는 뜻일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김대중 선생은 김정일과 약속을 믿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김정일을 잡아갖고 뭐라고 하니까 갔다 와서 그러더라. 김정일이가 절대 안 하기로 했대. 쟤네 두고 가. 아유 그거 못 믿습니다. 두고 보라니까 이 사람아. 저를 불러가 그러더라. 두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7.4 공동성명도 박정희 대통령 한 거 있죠. 이거라 그거 다 무효했잖아요. 노태우가 한 거 다 무효했잖아요. 아무 소용이 없어. 저 사람들 하는 거. 내가 차 타고 가면서 말이야 해가지고 막 김정일이가 두 손으로 잡고 말이야. 그놈이 누구 아들인데 두고 보십시오. 자네는 그것이 문제점이요. 그래서 제가 회의한다고 해서 문제점을 많이 당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북한은 그 후 김정은이가 하든 뭐 하든 이거 절대로 신용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약속하고 뭐 하는 건 전부 전술 전략으로 자기들 수단 방법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전술핵을 지금 반드시 가져와야 하는데 전술핵 가져오는 게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이 단합을 해야만 이게 가능합니다. 이 나라가 주사파니 뭐니 하는 사람들 떠나서 보수라는 사람들도 얼마나 한심합니까? 예를 하나 들게요. 그 예 들기 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카타가 와가지고 주한미군 철수한다 어쩐다 하고 하니까 화가 많이 나셔서 야 철수하면 철수해라. 우리 할 수 있어. 하고 말하고 깨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미국에 있었던 전 중앙정보부장 김영욱이가 리차드 헬러는 뉴욕타임스 기자하고 인터뷰에서 절대 주한미군 철수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한국이 공산화 된다. 그런 일이 벌어져서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는 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박 대통령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싶어하는 독자적인 핵 개발 문제에 의지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미국의 핵물리학자 유명한 이휘소 박사라고 있죠. 이휘소 박사에 대한 직간접적인 접촉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기니까 놔두고요. 그런데 그 이휘소가 전혀 알 수 없는 정체불명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설을 북한의 공작원이 벌렸다 하는 설이 하나 있고, 왜냐면 그놈아가 오면 대한민국에서 핵무기를 그냥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하는 설이 있고, 또 하나는 미국의 CIA가 이 설을 제거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양쪽에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에 더 중심을 둡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미국이 한국에서 핵무기를 독자 개발하는 것은 자기들의 국가이익, 자기들의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생각에 지금도 미국에 변함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전술핵 정도는 노력을 하면 가능하겠지만은 독자적인 핵 개발, 그것은 오늘 현재 시대로 봐서는 가능성이 0.1%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중요한 문제는 이 나라의 보수층이라는 사람들도 정신이 엇갈렸어. 예를 들면 사드를 가진 사람이 누굽니까? 박근혜 대통령이에요. 근데 사드를 하니까 경상북도 성주뿐만 아니라 전 경상북도 대구서 국회의원들이 다 반대를 하는 거야. 박근혜 대통령한테 공천받아고 국회의원 된 녀석들이 말이야. 예? 아니 다른 사람이 반대한다 몰라. 경상북도 대구놈들이 그래. 그 하나 사드 저거 형편없는 것이고 뭐하고 난리 쳤던 박지원이 쪽. 박지원이가 당시에 사드 반대를 아직 앞장섰어요. 근데 박지원이가 성주를 가니까 성주 국민이 영웅처럼 환영을 했어. 이런 정신 나빠진 국민을 가지고 어떻게 전술핵이니 무슨 핵무장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박근혜 대통령이 그 문제를 강력하게 추진을 했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흔히 하는 설로는 중국이 박근혜를 탄핵하라는 지령을 내렸다 하는 그 음모의 이론이 하나가 있고, 미국이 이것을 방치했다는 설이 또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지만 제가 개인 경우는 중국이 더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전술핵 아니면 더 나아가서 핵무기 독자 개발, 이건 굉장히 위험하고 목숨을 거는, 정권의 운명을 거는 작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말만 하고 나토라고 그랬죠. 말만 하고 떨어오는 거 소용없어요. 행동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과감하게 추진을 해가지고 역사의 중요한 금전탑을 쌓기를 진심으로 바라는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윤석열에 대해서 비판적 지지의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때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잘못됐다, 이것을 가지고 끝끝내 이것을 사죄하면 난 당신을 지지하겠다 하는데 마지막까지 사죄를 안 했어요. 안 했는지 못했는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못했던 가능성도 좀 있으라고 생각해요. 제가 좀 강조하더라도 좀 그럽니다. 그런데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이것을 계속할 수 있을까? 그리고 엊그제 제가 그 변희재 군의 어떤 출판기념회에 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변희재가 태블릿 PC가 가짜라는 것을 1년에 옥고를 치르면서도 증명했어요. 그건 팩트가 됐어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도 안 만나죠. 자기 개인 얘기인데. 혼자 옥고를 그렇게 치르고서 했는데도 다 드러났어요. 안 해줘. 그러니까 이마가 김용민이 같은 좌파들하고 또 어울려가지고 뭐를 해요. 왜냐면 그래서 세력을 모으겠다는 거예요. 야 그거 하면 이마 네 발등 찌는 거야 하면서 나는 할 수 없이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단 말이야. 대가리 다 큰 놈을 제가 어떻게 마음대로 합니까? 근데 제가 가서 김용민이가 앉아있는 자리에서 축사를 하면서 그랬어요. 니들이 변희재 동지가 이번에 이것을 만든 것은 한국 역사에 중요한 업적을 세웠다고 생각하는데, 당신들이 그것을 지지하고 여기 앉아있는 것은 그 의미가 있어. 그러나 당신들이 여기에서 태블릿 PC가 틀렸다는 것을 동조하기 앞서서 이 태블릿 PC를 이용해서 박근혜를 탄압하고 촛불대문을 일으켜서 나리 법사관에서 문재인을 당선을 시키게 했던 그 음모를 먼저 비판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니들은 이것만 가지고 아우성하고 문재인부터 비판해야지.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보수 측에서
서로 잡아먹기를 많이 합니다. 잡아먹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 지지를 하는 걸로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 제가 거기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갑자기 가다가 생각이 나서요. 조선조 초기에 이병헌, 태종 이병헌이 고려말 조선초에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까? 우선 선주교에서 포은 정몽주를 착살했죠. 개국공신 정도전을 죽였죠. 심지어 자기 형제를 죽였어요. 그 못된 짓을 해가지고 왕이 됐어요. 왕이 되니까 저건 당시에 고려조에서 녹을 먹고 있던 사람은 도저히 새로운 왕조에 대해서 협조할 수 없는 입장이었어요. 제 중수주 한 분도 거기 한 분이에요. 고려의 마지막 형조 판서입니다. 제 중수주가. 그 양반도 그거 그만두고 당시에 안동에 내려가서 십몇 년 사시다가 그냥 교지보다 더 강한 엄지라는 거 안 받으면 삼족을 멸하는 최후 통치 그걸 받고 난 다음에 자기 집에 있는 선조들한테 하직 인사라고 올라갔어요. 오늘 사람들이 김자수도 별거 그만 결국 올라가네. 비난을 받았어요. 올라가다가 여기 분당 근처에서 어떤 묘에 가서 술을 떠놓고 방성되고 그래.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포은 정몽주의 묘였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성균관에 들어갔을 때 관장은 목은 이색이고 교수부장이 포은 정몽주. 이 양반은 수석 입학생이에요. 자기가 그 계통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오원 절구 5개를 써놓고 거기서 자결을 해요. 자결을 하면서 내가 여기로 올라온 것은 니들이 삼족을 멸해버린다고 해서 내 새끼들 죽을까 봐서 내가 여기 올라왔으니까 일단 내가 여기 올라왔으니까 나는 도중에 객사를 한 걸로 하라. 그러면 임금의 명을 따라서 올라왔지만은 그냥 도중에 태종 이방원한테 봉사하지 않고 다 절개를 지키고 니들 살아서 그리고 열심히 살아라. 그 양반이 그때 그냥 삼족을 멸하게 했으면 오늘의 이 김경재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선조들이 그동안 몇십 년 동안 전혀 과거 시험을 안 봤어요. 안 보다가 세종조가 되니까 다시 과거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중간에 있는 우리 선조 공평공이라는 분이 다섯 임금을 섬기는 아주 좋은 청백리로 이름을 청사에 날렸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병헌이가 때려 죽은 걸 가지고 조선조에 협조를 안 한다면 천년백년 그거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약간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좋은 정책을 걸고 있는 한 이것을 열심히 함으로써 자기가 왕년에 태블릿 PC에 관한 문제나 이런 문제를 다 경감시킬 수 있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니들은 그렇게 생각해라.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인 지지를 하면서 비판하고 권고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컨대 한국의 핵무장, 독자적인 핵무장 그리고 지원수대 도입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어떤 거 노조를 때려잡고 연금을 개혁하고 경제를 올리고 그 어떤 것보다도 이 나라의 핵 자위권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서 혹시 기쁜 얘기가 될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날 갑자기 북한 정권이 갑자기 붕괴할 가능성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오래 살아서 이런저런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 대성한 사람들하고 밥도 자주 먹고 그래서 저기가 예를 들면 김정은 한 사람만 권좌해서 밀어내게 되면 그냥 붕괴됩니다. 제가 자유총연맹 할 때 통일선봉대 98만 명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만약에 북한을 우리가 자유스럽게 드나들게 되면 우리 통일선봉대 98명이 북한에 가서 옛날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운동 같은 걸 벌여서 북한을 자유화시키겠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문제만 잘 끌어가면 대한민국 장래가 아주 좋으리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마감하면서 우리 김태우 박사 저 대단한 분인데 나중에 좋은 세상에 자기 재능과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있으리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서로 화이팅 하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